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책을 즐겨 읽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책 속의 주인공이 마치 자기 자신 양 막 그렇게 여겨지는 환희의 순간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용에 빠져들어 가슴 저리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소리 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저 멀리서 날이 밝아오는 걸 느끼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요즘 사람들 스포츠나 연예인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도 이렇게 열광할 수 있다는 거 왜 잊고 사는지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아마도 책의 매력에 빠져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심정일 겁니다. 옛날 한글 소설 홍길동전 같은 거 이 집 저 집 돌려 읽어가며 밤새 나눠있던 그 조선 중기 독자들 얘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문학에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꿈꿔봅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강영숙의 두 번째 소설집 날마다 축제가 창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창작집에는 공항 폐쇄 조치가 예고된 불길한 도시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시티투어 버스 등 총 9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피로에 지쳐 부유하는 주변 부적 존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파견 종군 작가인 소설가 오수연 씨가 이라크 전쟁을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담은 아부알리 죽지 마를 출판사 향연을 통해 출간했습니다. 오수연 씨는 작년 3월 14일 이라크 전쟁 발발 일주일 전부터 4개월간 이라크에 체류하면서 목숨을 건 반전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권지혜 씨가 첫 장편 소설 아름다운 지옥을 발표했습니다. 문학과 사상사에서 출간한 것인데 총 2권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지옥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여자아이가 소녀에서 여성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낸 작가의 자전소설입니다. 시내 21 편집장 출신의 소설가 조선희 씨가 일하는 여성의 삶과 이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을 담은 에세이집 그녀에 관한 7가지 거짓말을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여자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등 직장 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봉건 가부장 사회의 흔적을 제시하고 유능하고 강력하며 현대적인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도원의 단편 기호태전입니다. 작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도원 씨는 1998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요. 이듬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거듭 당선돼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소년, 소녀를 만나다. 욕망과 불안에 대한 섬세한 심리 묘사로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첫 창작집이죠. 철제 계단이 있는 천변 풍경. 작가의 등단작부터 그 이후의 작품들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 70년대생 작가들 활동이 크게 기대를 모으는데 역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소설가 김도원 씨, 안정된 구조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철제 계단이 있는 천변 풍경. 이게 이제 첫 창작집 제목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 편의 작품들이 있는데 좀 실험적인 그리고 다양한 이 소설적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동원이 됐고 또 그런 모티브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군요. 이 소설집 속에 담긴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미술, 연극, 영화 이런 문화 상품들을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를 하면서 네. 또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소설의 실제적인 모티브를 얻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제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일상적 경험과 체험 속에서 소설의 소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기사나
뉴스 그리고 잡지, 라디오 등을 꼼꼼하게 눈여겨보거나 듣는데요. 이 밖에도 제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저는 소설적인 진실이 일상적인 사실 속에 무궁무진하게 숨어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기이한 체험을 하면서 작품 소재를 얻어오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오늘 이 드라마로 함께할 작품이 이 기호테전인데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게 어디서 왔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바로 그 유명한 돈 키호테 이 작품이 연상되는 건데요. 돈 키호테하고 산초 판사 관계가 이 김동원 씨 작품에서는 작가 기호테와 평론가 산초의 관계다 이렇게 패러디가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 우찬재 씨가 이걸 뭐 접속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돈키호테처럼 그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친숙한 그런 문화적 약호, 그런 코드에 접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일단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야기의 환경, 그 텍스트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 통로가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작가로서 그런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거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낯선 이야기에 심리적인 저항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그 어떤 낯익은 그런 원전에 접속시켜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들려주면 그런 심리적인 저항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속을 통한 그런 패러디는 1차적으로 그 독자들의 그 작품 접근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또 현대의 문화를 가리켜서 뭐 혼종 문화, 잡종 문화, 뭐 하이브리드 문화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이런 시대, 이런 현대에 있어서 작가들은 그런 여러 가지 원전들을 섞어서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그 작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패러디를 이용해서 작품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게 이 정리된 강의처럼 들리는데요. 예. 이게 돈키호테 뭐 웬만하면 다 우리가 그 구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다시 현대화된 어떤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접속이 된다 하는 건데 이해할 듯도 합니다. 그럼 먼저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작가와 더 깊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소설가 기호테 씨가 거액의 원고료를 양로원에 쾌척했습니다. 기호테 씨는 그간 천재들이라는 소설로 대중들과 평단에 알려져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산초! 산초 어디 있어? 당장 이리 와! 청소 거의 다 끝났어요, 작가님! 당장 이리 오래 너! 산초가 쭈뼛쭈뼛 이쪽으로 걸어온다. 화장실 청소 중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듯 아직 빨간색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았다. 생각할 수입이 기가 막히네. 야, 너 이 자식. 내 1년 수입을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양로원에 기부해? 너 이리 와, 가까이 와. 그게... 무릎 꿇어, 이 자식아. 그가 순순히 무릎을 꿇는다. 다행히도 산초는 아직까지 나에게 반항을 한 적이 없다. 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냐? 어? 누구 때문에 네가 입에 풀칠을 하느냐고? 말해봐. 그야 작가님 때문이죠. 야, 그걸 아는 놈이 그따위 짓을 해? 전 양로원에 적선을 하면 작가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작가님 동생은 아직 빵빵한 거래요. 뭐야? 나 참 이거 기가 막혀서. 야,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건 내 위대한 정신을 고단하게 소진한 대가야. 네가 뭘 한다고 나서? 그런다고 노인네들이 내 소설을 읽기나 할 것 같다? 내 손은 오므려져서 단단한 주먹이 되어 산초의 얼굴에 다시 박힌다. 산초의 코에서 코피가 터져 흐른다. 산초는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나는 애틋해지려는 마음을 앙칼지게 다잡는다. 울지 마, 이 병신아. 응? 그는 빨간색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줄줄 흐르는 코피를 훔친다. 빨간색 고무장갑으로 빨간 코피를 훔치다니. 나는 이 장면의 희극성을 머릿속에 우겨넣고 있다가 내 소설 속의 어느 한 장면으로 집어넣을 것을 생각한다. 야, 양탄자가 줬잖아. 어서 일어나서 닦고. 예. 아유, 어떻게 저런 괴상한 녀석이 여기까지 굴러들어온 거야?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할 때의 산초는 400년 전 에스파냐의 라만차에 존재했던 이처럼 충직하고 부지런한 집사일 뿐이다. 생각해보니 그가 이 집에 들어온 지도 2해가 지났다. 키오테님, 전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당신의 작품에 나타난 당신의 고매한 정신에 반했거든요. 전 대학원에서 평론을 전공하고 있는데 허락만 해주신다면 감히 당신의 작가로를 쓰고 싶습니다. 김이라는 성을 가진 키가 작달막한 그는 그때 나이가 나보다 3살이 위였고 나를 주제로 문학박사학위 청구 논문을 쓰고 있던 참이라고 했다. 생존에 있는 작가를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어서 나는 그의 말을 공치사로 흘려버릴까 했으나 그 표정의 곡진함은 어딘지 모르게 관심이 가는 것이었다.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과 생활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 논문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만 있다면 당신의 발이라도 닦겠어요. 당신이 비운 접시라도 닦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집의 집사가 됐다. 내 발과 내가 비운 접시를 닦겠다는 그의 말도 허풍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무좀을 앓고 있는 내 발을 주물럭거리면서도 그는 그것이 마치 오랫동안 고대했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몹시 기껍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산초의 자잘한 실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가령 낑낑거리면서 써놓은 일주일치 소설 원고를 엔터키 한 방으로 날려버리거나 시상식장에서 받은 상패와 부상 따위를 부주의하게 택시 안에 놓고 내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다.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은 산초의 주제 남은 참견이다. 작가님, 제가 보기에 이 소설은 도입부와 그 이후의 전개가 리얼리즘 미학 차원에서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서사는 칠레의 작가 아옌데의 작품을 모방한 혐의가... 어디서 참견이야? 네가 뭘 알아? 어? 난 다른 건 용서해도 그것만은 용서 못해. 너 앞으로 조심해. 작가님께서 이러실 수가요? 고매한 인격자이신 작가님께서 폭력을 휘두르시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요? 꿈 좋아하시는, 야, 이거나 더 먹어, 이거나. 컴퓨터 모니터의 빈 여백에는 며칠 전 유료 성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본 포르노 속 여주인공의 몸매가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이 흡족할 만큼 선명하지가 않다. 그 도발적인 표정과 성합시 내지르던 교성까지. 나는 쩝쩝 입맛을 다시며 엄지와 검지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고 깊은 고뇌의 포즈를 취한다. 작가님, 작품 구상 중이신 것도 모르고 이따가 다시 올까요? 아니야. 용건이 뭐야? 그게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봐. 하루 정도 휴가가 필요해서요. 웬 휴가? 와이프가 귀국을 하거든요. 하루 정도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와이프? 와이프 얘기는 안 했잖아. 그동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느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 좋아. 하루 정도 시간을 주지. 감사합니다,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어렴풋이 떠오른 포르노 배우의 모습을 아직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산초의 와이프에게 오버랩시킨다. 그리고 작달막하고 머리가 벗어지고 볼이 튀어나온 산초가 그 여배우의 몸 위에서 바둥거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산초의 와이프는 여배우의 얼굴을 하고 성악을 전공한 그 기막힌 목소리로 아리아같이 웅장한 효성을 내지르고 있다. 산초에게 와이프라.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한? 나는 갑자기 못 견디게 산초의 와이프가 보고 싶어진다. 향 좋은데? 독자가 보내온 녹차입니다. 그래?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지? 그럼요.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포 왔는데요. 어디 봐. 소포의 내용물은 새로 출간된 Y의 장편 소설 바보들이다. 빳빳하게 코팅된 그의 책 표지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뱀꼬리처럼 신경질이 탱탱하게 곤두선다. 이 자식이 어느새 이게... Y와 나는 같은 해에 문단에 나온 친구다. Y는 나와 비슷하게 문학적 성취들을 이뤄나가기 시작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국내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그와 나의 문학적 입지의 형평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것 같다. Y의 잘 쓰여진 소설을 읽고 읽노라면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 화들짝 불덩어리 같은 시샘이 마구 치밀어 오른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아직 식지 않은 녹차를 벌컥 들이마신다. 뜨거워. 야, 이 병신아, 너무 뜨겁잖아! 나의 주먹은 방심한 산초의 턱주가리를 날린다. 너 일부러 녹차를 뜨겁게 했지? 그렇지? 아니에요, 작가님. 뭐가 아니야? 너 일부러 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지? 아니에요. 작가님께서 식기 전에 들이키신 거죠. 뭐? 아이, 그럼 식은 후에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다시 단단하게 주먹을 만들어 이미 움푹하게 파인 그의 턱을 다시 한번 내지른다. 손가락 마디에 와닿는 이 움찔한 쾌감. 이 상쾌함이 썩 만족스럽다. 그러나 말이다. 이제까지 보여준 것처럼 내가 언제나 산초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건 아니다. 나는 폭력을 휘두를 때와 위로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얼마 안 되는 양심적인 폭력 사범이다. 나는 자신의 방에 꼼짝없이 알아놓은 산초를 찾아간다. 산초가 좋아하는 전복을 넣어 미음을 끓여가지고서 말이다. 말이 쉽지. 위대한 정신이 미음을 끓인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일어나. 네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야. 이봐, 산초? 미안해. 어제는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작가님. 원래 작가님들은 감정이 격렬하잖아요.
그런 것이 저 같은 놈은 흉내낼 수도 없는 예술적 광기겠죠. 될 수 있으면 이제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게. 에? 네, 정말 미안해, 산초. 아니에요, 작가님. 제가 죄송하죠. 작가님께 배만 끼치고. 자, 어서 먹고 힘내야지. 오늘 저녁엔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작가님? 시내의 모든 서점을 순례해야 해. 뭐 필요하신 거라도.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아주 엄숙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지. 예? 서점에 쌓여있는 Y의 소설책들을 펼쳐서 이 낱장 한쪽씩을 아무도 모르게 찢는 거야. 그런 질 나쁜 소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지? 그거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군요. 산초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선다.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다. 첫 번째 도착한 서점은 이 도시에서 두 번째로 큰 서점이다. 그러나 이 서점의 주인은 언제나 자기 서점이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고 홍보를 한다. 그러나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것은 오직 하나이다. 위대한 정신이 둘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저만치 떨어져 있는 산초에게 시그널을 보낸다. 나의 시그널을 해독한 산초는 점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생김새가 워낙 기묘한 산초는 그럴듯하게 점원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때 나의 손이 Y의 소설책을 헤집고 들어가 낱장 한쪽을 찢어낸다. 기분이 오싹하다. 다시 한 권. 그리고 또 한 권. 한쪽이 뜯겨진 것도 모르고 Y의 책을 카운터로 들고 가서 계산하는 손님도 여럿이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책을 읽다가 페이지 한쪽이 뜯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짜증을 낼 것이다. 그 짜증의 10분의 1만이라도 그 책을 쓴 Y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나는 희망한다. 다섯 번째 서점에서는 역할을 바꾼다. 그 서점은 이 도시에서 정말로 가장 큰 서점이다. 그러므로 점원의 수도 가장 많다. 산초와 나는 점원의 주의를 방산시키기 위해 우선 넓은 서점을 한 바퀴 빙 돈다. 그러고는 다시 문학 코너에서 해우를 한다. 산초가 나에게 시그널을 보낸다. Y의 소설이 잘 나가나요? 그럼요. 최고죠.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에? 아니 이 서점에서 일하다 보면 오히려 책을 읽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Y의 소설은 대부분 다 읽어봤어요. 나는 힐끗 돌아 산초를 본다. 책갈피 사이로 들어간 산초의 뭉탁한 손에서는 한 장씩의 바지가 어김없이 끌려 나온다. 그러는 산초의 표정은 마치 희대의 마술이라도 부리는 마술사 같은 표정이다. 산초는 그것에 재미를 단단히 붙인 모양이다. 점점 손동작이 대범해지더니 숫제 거침이 없어진다. 수화하는 사람처럼 산초에게 계속 조심하라는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나 산초는 내 쪽을 바라보지 않는다. 뭐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예? 아니면 좀 비켜주시겠어요? 예. 그때 카운터 쪽에서 중년의 남자 직원이 미심쩍은 눈초리를 해갖고 산초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남자 직원의 입가에서 곧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 산초는 여전히 책 찍는 일에 열중할 뿐 점원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다. 산초에게 다가가는 남자 직원의 걸음이 빨라진다.
나는 이미 출입구 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다. 서점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 남자 직원의 손이 산초의 뒷덜미를 막 움켜쥔다. 나는 뛰다시피 서점문을 나와버린다. 택시! 집에 온 나는 한시도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 혹 내 이름을 들먹이진 않았을까? 그가 사주한 것이라고. 그는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양로원에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인간이라고. 내친 김에 그간의 내 신경질과 광적인 폭력에 대해서까지. 밤을 하얗게 지새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첫 번째 떠오른 장면은 내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다. 나의 머리는 박박 밀리고 발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너희들! 내가 누구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난 위대한 정신으로 글을 쓰는 작가란 말이야! 내가 씩씩거리면서 차가운 철창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Y가 조롱이 가득한 웃음을 날린다. 위대한 정신이 위대한 상처를 받는군. 또 다른 장면에서는 산초가 Y의 침실에서 Y의 발을 정성스레 닦고 있다. Y는 그런 산초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기호테 그 자식, 형편없는 자식이에요.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었다고요. 작가임내 하면서 온갖 구역질 나는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그것은 내가 산초의 발치에 앉아 그의 발가락을 빨고 있는 장면이다. 이미 위대한 평론가로 성장한 산초는 나 같은 얼치기 소설가들에게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듯 졸린 눈으로 연신 하품을 할 뿐이다. 평론가 선생님, 이번 한 번만 써주세요. 선생님의 위대한 평론이 제 소설책 뒤에 실리면 제가 큰 힘을 얻을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는 애가 타고 초조한 나머지 태어나 처음으로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산초일까? 산초가 돌아왔구나. 내 사랑 산초. 산초 왔어? 여기 김봉태 씨라고 계시죠? 김봉태라. 그것은 알고는 있었으면서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들어보는 산초의 이름이다. 여인의 키는 산초의 2배는 될 것 같고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하다.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흠칫 놀란다. 바로 며칠 전 그렇게도 떠올려보려고 애썼던 포르노 영화 속의 여주인공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아, 누구신지? 전 이탈리아에서 지금 막 도착한 김봉태 씨의 처입니다. 그러시군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기호테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편이 모시고 계신다는 그 작가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은 무슨요. 그냥 글쟁이죠, 뭐. 여인은 모델 같은 도도한 걸음걸이로 거실로 들어서다가 샹들리에 아래에서 우뚝 멈춰선다. 모든 것이 시시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전혀 남편의 부재가 궁금하지 않다는 투로 이렇게 말한다. 봉태 씨는요? 공항에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직접 찾아오라고 하면서 주소를 일러줬는데
왜 안 보이죠? 예, 아침 일찍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부인께 신선한 라스타 요리를 만들어주겠다면서요? 그렇군요. 잠깐 이 소파에 앉아 계세요. 곧 돌아올 겁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끓인다. 산초를 집에 들인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를 끓이는 것이다. 산초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타주는 커피를 가끔 마셨을 게 아닌가. 참 알 수 없는 게 세상이다. 커피를 끓여가지고 응접실로 되돌아오니 뜻밖에도 여인은 하얀 목을 드러낸 채 잠이 들어있다. 깊이 취한 잠이다. 난 순간적으로 난감해진다. 그러나 곧 위대한 욕망이 그 난감한 정신의 틈을 비집고 스며들어온다. 나는 이 여인을 기꺼이 차지하기로 한다. 이처럼 아름답고 세상에 대해서 시시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여자는 나 같은 위대한 정신과 어울려야 마땅하다. 나는 잠든 여인의 얼굴 가까이로 내 얼굴을 가져간다. 여인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온 몸이 상쾌하게 살짝 달아오른다. 난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댄다. 여인은 이틀째 계속 잠에 빠져 있다.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서점에 전화를 걸어서 산초의 행방을 알아놓았다. 나는 그를 면회 가기로 한다. 산초의 훈방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산초라고 X 서점에서 Y의 책을 찢다가 들어온 그 또라이요?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그게 제 제자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정신적 보호자인 셈이죠. 이거 제 명함입니다. 작가 기호태? 소설가입니까? 얼마 전 양로원에 원고료를 기부했던. 그분요? 어이구,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봉태. 예. 작가님께서 드디어 오셨군요. 나와. 괜찮냐? 전요, 작가님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고요. 다음에 한 번만 더 걸려봐. 그땐 정신병원으로 갈 줄 알아? 걱정 마십시오. 아이고, 예. 안녕히 가십시오. 작가님, 제 와이프가 와 있죠? 그래.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지. 그동안 못한 일은 오늘 다 해놓겠습니다. 쉬엄쉬엄 해도 돼. 이게 야 일어나! 지 서방이 왔는데도 이게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세상이 망하는 순간까지 깨어나지 않을 것만 같던 여인은 신기하게도 산초의 기척에 금방 눈을 뜬다. 여보, 저 좀 피곤했었나 봐요. 당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키 큰 여인이 짝달막한 남자의 품에 안기며 속삭이는 그것은
마치 부조리 극의 한 장면 같다. 나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산초 부부를 식탁으로 안내한다. 그곳에는 미리 차려놓은 음식이 있다. 미리 준비된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산초에게 장엄하고 그럴듯한 최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위대한 정신에 반해 위대한 정신을 받들러 온 산초는 위대한 정신이 준비해놓은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한다. 난 산초가 좋아하는 전복죽에 이미 취사량의 청산가리를 넣어놓았다. 순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산초는 자신이 반한 위대한 정신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바치고 성스럽게 죽어가는 것만큼 감동적인 최후는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다. 당신, 우리 선생님의 전복죽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 그래요? 자네도 먹게. 예. 산초가 전복죽을 떠 숟가락을 든다. 아, 제가 얘기했던가요? 이번 공연에 파바로티하고 악수를 나눴다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전복죽을 한술 뜬 수저는 그 바람에 입으로 가지 않고 다시 전복죽 안에 묻히고 만다. 파바로티하고 악수를 할 때 내 몸에 전율이 일었다고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와 접합한 느낌. 선생님도 아시겠어요? 예, 그럼요. 이를테면 작가 지망생이 위대한 작가의 소산물을 만났을 때도 온몸에 전율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역시 선생님은 당신이 왜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알겠어요. 혹시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세요? Y를 좋아해요. 그 사람은 최고의 작가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죠. 뭐야! 낭패다. 내가 위대한 정신의 기원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전복죽은 다 엎질러지고 만다. 산초의 머리에도 여인의 손등에도 여기저기 제멋대로 점점이 배겨있다. 산초는 전복죽을 뒤집어 쓴 채 무서운 신앙의 힘을 발휘한다.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Y가 어째서 최고라는 거야? 여기 계신 선생님이 최고지. 한 번만 더 그딴 소리를 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있질 않을 거야. 그만하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처의 무례를 용서하세요. 내 가슴께에 전복죽을 다 닦은 산초는 자신의 머리에 묻은 전복죽을 닦는다. 산초가 아내에게 티슈를 내밀었을 때에는 티슈가 이미 형편없이 더러워져 있다. 당신도 닦아. 아니에요. 전 이렇게 하면 돼요. 여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등에 묻은 전복죽을 쑥 닦아 입으로 가져간다. 파바로티와 악수를 한 적이 있는 여인은 파바로티와 악수를 했다는 손으로 손등에 묻은 전복죽을 찍어 먹었다. 전복죽, 아니 청산가리죽은 그 여인의 것이 아니다. 여인은 경솔했다. 이제 입 닥치고 먹기나 해. 작가님, 식사 시간에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여인의 긴 몸이 미루나무처럼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쓰러지기 시작한다. 산초는 뚱한 시선으로 쓰러지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 우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선생님, 식사하시다 말고 어딜 가시려고요?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놈의 옆에가 무슨 지랄이야? 왜 갑자기 몸을 충들어뜨리는 거야? 똑바로 앉지 못해! 선생님 앞에서 이게 웬 불손이야? 거리로 나온 나는
낙듯이 택시를 잡아탄다. 그러고는 서점으로 향한다. 마음이 울적할 때나 심란할 때, 혹은 불안하거나 예기치 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서점에 가는 것은 내 오래된 습관이다. 서점에 가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나의 책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안정이 되기 때문이다. 서점에 들어선 나는 문학 코너로 가서 내 책이 진열된 책장 앞에 선다. 그동안 출간된 책들이 가지런하게 꽂혀 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곧 뜨거워진다. 책장을 드르륵 넘겨본다. 그러면서 책의 향기를 맡아본다. 더 이상일 수 없는 그윽한 향기가 난다. 그때 눈에 쩍 하고 불편하게 걸려드는 것이 있다. 나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그것을 눈여겨 바라본다. 책장이 한 장 찢겨져 있다. 절단면이 너덜너덜하고 종이 표면이 구겨져 있는 것으로 봐 누군가가 불어 손으로 쥐어뜯은 것이 분명하다. 이게? 나는 또 다른 나의 책을 뽑아서 휘르륵 펼쳐본다. 이 책도 저 책도 모두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골라서 훼손한 것이다. 내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다. 혹시 위대하신 기호테 선생님 말이십니까? 네, 드라마를 마무리하는 음악, 그룹 3호선 버터플라이의 안녕 나의 눈부신 비행기였습니다. 김도원의 단편소설 기호태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출연해 양석정, 안영욱, 함수정, 유지원, 나지형, 윤동기, 진웅, 이재용, 음악의 임은경, 효과 강성범, 신연파, 장찬희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예, 이 시간 소설가 김도원 씨와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들으셨지만요, 뭐 위대한 정신이야, 기호태 이중적인 모습도 예상께는 반전도 있고요. 단편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기호태 또 산초 같은 이런 캐릭터 통해서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아무래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겠죠. 작가로서는 이 작품 통해서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버라이어티화 됐는데 그 반면에 속물화되고 경박해진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 눈에는 디지털 혁명을 위시해서 놀랄만한 그런 인공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면에 그 물질 문명의 발전 속도에 어떤 정신은 따라가지 못한 그런 정신 지체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코 위대한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신문화가 황폐화된 이 현대를 그 돈키호테라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낯익은 캐릭터를 통해서 일종의 풍자소설을 한번 써본 건데요. 그 돈키호테는 뭐 아시다시피 그 기사도의 위대한 그런 의협이나 이런 위대한 정신이 없어진 시대에 그 지나간 시대에 네.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꿈꾸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돈키호테의 몽상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인데 저도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을 돈키호테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이 시대에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진정한 눈으로 그 사회를 바라봐야 할 우리 작가들의 초상을 좀 비판적으로 풍자를 해본 거거든요. 예. 우리 시대 작가들은 지금 상당히 속물화되어 있고 또 어떤 그 일차적인 욕망과 저급한 질투심의 노예가 될 만큼 타락해 있다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써나가실 계획된 작품들도 이런 풍자물들입니까? 풍자물들도 몇 편 지금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작가로서 어떤 그 앞날에 설계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좀 불구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또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현대 사회를 지칭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가 병리학 실험실 혹은 병리학 박물관처럼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일상적인 제도나 그런 틀, 이런 양식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밖에서 일탈을 해가지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면을 추적해서 그 네. 기원을 밝혀내는 게 제 소설가로서의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제 소설 쓰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네. 쓰고자 하는 작가 자신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물론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회 제도와 모순을 빚기도 하고요. 마찰을 빚기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소명의식, 이거 우리 지나간 20세기 민중문학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걸까요? 네, 예전에 그 80년대 민중문학들은 도덕적으로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대 담론의 세례를 받으면서 작가들이 어떤 일률적으로 편향된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주제들에 집착을 했는데 네. 그 21세기의 그 작가들은 그런 어떤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기 위해서 좀 더 그 지난 시대 작가들보다는 자유롭게 예.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유로움 그리고 예. 다양함. 대신 그런 내용을 자기 작품적 목표다 이렇게 설정하고 계신다면 김동호 씨 스스로도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그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제도와 마찰을 빚기도 하고 네. 제가 믿고 있는 가치들도 통념 이런 것들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예. 작가로서 성큼성큼 좋은 작품 성취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 새벽마다 여러분께 이렇게 문학작품 소개하는 기쁨이 큽니다. 이 시각이라면 뭐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 또 밤샘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직 새벽잠에 쿨쿨 빠지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라디오 독서실과 접속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봄 햇살 아래 책장 펴들고요. 달콤한 휴식에 빠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박기환, 진행은 저 김갑수였습니다.